민주당의 출세는 아부 순위. 뭐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여튼 뛴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건 잘못한 일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박아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강선 후보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관을 일국의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을 할 때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느냐, 나의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18명의 그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입니다. 국무총리까지 합하면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한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안보실장, 대변인도 배지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국세청장, 아니 국세청장을 자기의 민주당 내에 있는 배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세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당과 친한, 야당과 뭔가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확 조사버리고 민주당 쪽이랑 잘 있는 쪽은 선택적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법제처장에 자기의 변호인을 넣었습니다. 변호인을 넣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원철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아 진짜 이쪽 사람들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뻔뻔합니다. 이인철이라는 사람이 그 변호인 법제처장 조원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 지법 고양지법원 지원장.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18기래요. 그리고 대장동 그 수천억 원의 돈이 진짜 대장동 저수지 이 진실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사법부가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렸죠. 참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튼 대장동 사건의 법정 변론을 맡았는데 법제처장을 한 겁니다. 법제처장이란 자리가 어떤 거냐?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 해석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차관이지만 근데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유권 해석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란 게 보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유권 해석, 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해석을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한다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장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 이재명이란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 제가 처음이 오늘 아이템을 얘기할 때 병기남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병기남이 뭐라고 했죠? 이재명 변호인의 경기도의 기,
그리고 성남의 이 병기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입법부에 누가 있느냐? 입법부에 이건태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균택, 김기표, 김동학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4년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국회에 이재명의 사설 로펌 사무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방탄 법안을 줄줄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공천받아서 배지를 받았고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실에서 가장 힘이 센 수석이 민정수석입니다. 왕수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봉욱이라는 사람이 대검찰청 차장을 했던 봉욱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는데 이 봉욱이 사실 저는 바지라고 봅니다. 왜냐? 민정수석 밑에 누가 있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 다음에 법무비서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재명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출신. 민정수석실을 뭘 하느냐? 모든 사정기관을 컨트롤 타하고 인사 관련해서 다 검증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모든 인사 관련해서 검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가 지난 여름에 뭐 한지를 다 안다는 거죠. 탈탈 털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태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대북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에요. 민정비서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장형 이 사람은 법무비서관 들어갔고요. 조상호 변호사는 이 사람은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했는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고요.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백현동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했던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의 넘버 2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 넘버 2를 또 대북송금 변호인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도 할 마음이 있어요. 최소한 개헌을 통해서 한 번 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작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데 그 재판을 받아야 될 것들을 공소 취소하는 그런 작태를 또 보일 텐데 그때 재판이 혹시나 진행이 된다면 대북송금 변호인을 국정원에 꽂은 건 어떤 의미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의 일정 부분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에 기초한 국정원의 문건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쌍방울이 주식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국정원의 어떤 문건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북송금에 있어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이재명의 변호인이 넘버 2가 돼서 기조실장이 돼서 예산과 조직과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넘버 2 자리에 가서 본다. 이거 엄청난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적으로 나의 어떤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주구장창 다 꽂아놓는 겁니다. 참 당혹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열받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인지하시고 저들이 저렇게 세상을 망치는 거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교정하긴 힘들지만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하나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병기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기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변호인도 변호인이지만 이른바 성남 라인입니다. 성남 라인. 이재명이 성남시장부터 했잖아요. 거기에 성남 라인이 있었는데 가장 여기에서 경기 성남 라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문고리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 언론에서 이제 기사화될 겁니다. 세상 이치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고지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의회 권력을 통해서 지금은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통해서 지금 꽉 막고 있는 건데 이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본인들이 얼마나 오만하면 대통령님의 눈 높이가 너무 높았다. 눈이 너무 높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만이 대한민국 이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본인들 위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돈과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른바 성남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김남준 제1부속실장. 부속실이 뭐냐면 대통령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메시지도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속실장.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김현지라는 사람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총무비서관. 이게 2급인가요? 3급 밑에의 행정관들은 다 총무비서관에서 인사를 합니다. 뭐 그 인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총무라는 게 예산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예산이 아닙니다. 가장 부속실장 그리고 총무비서관 또 하나가 인사비서관. 근데 인사비서관 김용채 이 세 사람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청와대 1기의 행정관들을 라인업 시킨 사람들이 이 문고리 권력 성남 3인방인데 이를 언론에서는 김현지 라인이다. 김현지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남과 경기 라인에 누가 있냐? 국정기획비서관 권순정, 그 다음에 정무비서관 김병욱, 국정과제 정책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김낙중, 그리고 사회수석 문진영, 춘추관장 김상호, 성평등가족비서관 정정옥. 이 사람들이 뭐냐? 이재명과 초반부터 함께했던 성남 경기 라인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 했던 사람들, 변호인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초기 멤버들 잘 보십시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잖아요. 뭐지?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들 검증한 쪽이 누굽니까? 민정수석 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른바 성남 라인, 변호인 라인에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못하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꽂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중간에 컷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점인데 그 사람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했겠죠. 일종의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기준점이 쫙 내려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좋아 보인다는 그런 거죠. 앵커링 효과인데 기준점이 너무 미치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라는 게 만사입니다. 근데 인사를 과연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법제처장이 또 이재명의 그 변호인이 됐다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 단순히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D
그 다음에 성남의 남해서 변기남 인사다.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기남이다. 용어도 너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갑질 정부와 딱 어울리는, 이재명 갑질 정부에 어울리는 인사는 무슨 인사? 변기남 인사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일부터 이어지는 슈퍼위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런 그들의 기준이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가 다른 이유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탓이다. 그 사람이 기준점을 그렇게 만들어놔. 그런데 역으로 본다면 아주 냉정하게 볼 때 국민들, 우리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막 살아서 저렇게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그 세금으로 녹을 받고 국정을 일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을 인사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근데 힘을 주십시오. 좀 기대해 주십시오. 뭐냐면 주진우 의원, 김희정 의원, 김민석 후보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석 그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해명을 못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억 원을 전세 주고 월 450만 원씩 1년 6개월인가요? 그러고 나서 2억 원도 원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증빙을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또 8억 원이 비니까 그거를 또 장모 찬스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세금 증여세를 냈냐? 냈다고 했죠. 그런데 증빙자를 못 내고 있죠. 그런 일련의 상황,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문제 제기했습니까? 주진우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논문 표절 청와대 41%싹 베낀 거, 보풋한 거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도덕 검증 말고 자질 검증 좀 해달라.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냐? 뭐 아는 것처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못해. 600조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600조가 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뭘 묻습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묻는데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 20에서 30%라고 얘기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에서 30%는 20년 전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돈을 허투루 써서 600조였거든요.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수많은 정부가 있었잖아요. 뭐 이승만, 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뭐 김대중 쭉 하고 문재인 전까지가 600조의 부채가 늘었는데 5년 만에 600조 플러스 400조 이상 해가지고 1000조를 넘겨서 윤석열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1300조를 돌파했어요. 민주당은 껄핏하면 다 돈으로 추경하고 요번에도 돈을 다 나눠주고 있는데 요번에 돈을 나눠줘서 1280조에서 13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국회의원이 아니 추경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빚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빚을 더 내든지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국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쉽게 말해서 내가 집안의 가정인데 내가 지금 현금의 수준이 돈이 얼마 있고 은행 빚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돈을 쓰는데 은행 빚을 더 내서 그거를 돈을 쓰겠다는 판단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을 본인들은 뭐 추경 얘기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면서 국가 예산의 규모도 모르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질문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김희정 의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도
국민의힘이 못한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언론에서 지금 언론은 양비론입니다.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언론도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고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비론을 합니다. 지금 뭐 김민석도 못하고 여당이 지금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 야당이 제대로 검증을 못한다고. 아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가 많은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야당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일종의 양비론으로 그렇게 물타기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언론에 진짜 조금 저도 20년 가까이 KBS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언론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에 대해서 보도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이 얘기를 해요.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언론을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기사 이딴 식으로 써? 야 이게 기사야? 기가 찬다 진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언론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리는 기사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습니다. 그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고 이거는 진짜 같은 한때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입니다. 아니 제가 기자라면 그 앞에서 그럴 거야. 기가 찬다고요? 아니 우리가 보도한 게 잘못됐습니까? 갑질은 누가 했는데 우리한테 어디에서 그러나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을 빈다고 말도 안 되는 작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본인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사법부, 대법원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작태.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견제합니까? 언론이 견제합니까?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진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확실하게 날려버려야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상 물 들어왔다고 노젓는다고 쥐락펴락하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